상한학교 작년 문제고요. 우리 올해 거 풀어보신 분들은 확 체감이 될 거예요. 작년 좀 쉬웠네. 자, 올해에 비해서 가봅시다. 현대소설부터인데 일단 현대소설 내용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현대소설 치고는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도 없었고 역시 뭐부터 보자? 보기부터 보고 바로 본문으로 갔으면 충분히 본문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자, 보기를 읽어보니까 어떠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다? 바로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신문 기자를 통해서 획일화된 언론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 자유가 억압된 현실에서 언론인으로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우리는 소설 파악하면서 찾아냈어야 됐던 거고, 두 번째, 신문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그의 모습, 신문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그의 모습, 그렇지? 이런 지점들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어야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배달아이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그의 모습, 마지막 네 번째, 현실 도피하려는 그의 모습, 이런 것들 다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자, 위로 잠깐 가보도록 합시다. 위로 잠깐 가보고 안 읽을 거예요. 안 읽고 그냥 체크만 쭉 할게. 자, 바로 첫 번째, 보기에서 비판하고 있는 현실이 이미 소설 앞부분에서부터 제시가 되고 있어. 그치? 모두가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신문. 오케이. 자, 보기에 나왔던 획일화된 사회. 요 키워드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보기에서 신문 기자를 통해서라고 했잖아. 신문 기자. 여기서 누구? 그러면 신문 기자인 그지. 얘가 바로 뭐라는 거야? 얘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잖아. 주인공이라는 거고, 보기에서 제시한 무척이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신문 기자의 내면 심리를 쭉 파악하면서 읽었어야 했던 거야. 어떤 심리? 요 심리. 자, 절로 웃음이 나왔다. 우리는 이 웃음을 긍정적 웃음이 아니라 되게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웃음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지. 어떤 근거? 보기 있었잖아. 그럼 획일화된 사회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보기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얘는 무척이나 냉소적인 웃음이구나. 그런 태도구나. 라는 그의 신문 기자의 심리를 우리는 체크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뒤로 좀 넘어갈게요. 쭉 넘어갈게. 자, 소설 읽으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장면을 끊어가면서 읽었다라는 거고, 자, 그렇게 장면을 쭉 끊어가면서 읽으니까 배달아이 얘기도 나오고, 대충 배달아이 얘기 나오니까 보기에 나왔듯이 동질감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갔으면 됐던 거고, 신발 한 켤레 더 사주려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판단했으면 됐던 거지. 자, 포인트는 또 여기였어요. 중략 그 이후, 중략 이전. 자, 다음날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대의 영화 그가 신문기자지, 신문기자. 이 영화 주인공의 반응이 어때? 시골에서 살면 도시에 있다는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것은 도시의 삶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다? 도시의 삶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거지. 이 부분이 바로 보기에 나왔던 현실 도피구나. 그러나 온전히 도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직장은 그만두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 챙겨보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자, 문제 같은 경우는 몇 번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갈 거냐면 우리 3번 4점짜리 문제만 체크하고 갈게.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대로 파악해줬어야 됐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국장실에서 정치부장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제길. 그런 것도 못 쓰면 뭘 쓰란 말이야? 다시 한번 이 소설이 비판하고 있는 획일화된 언론 현실이 나타나고 있고, 그치? 억압적 현실. 자, 이 억압적 현실에 대해서 영화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다.
자, 이 떠오른 내용들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 자신의 정서. 무섭다기보다는 귀찮았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서 영화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야? 뭔가 비판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려는 태도보다도 그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되게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거네. 무력감.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 영화가 떠올리는 요 내용들은 뭔가 무력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됐던 거고, 당연히 3번의 5번 선지 괴로움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무력감은 맞지 않더라. 그치? 뭐 귀찮았다라는 것도 당연히 맞지 않죠. 그런 식으로 파악하셨으면 됐을 것 같아.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 내려가자. 자, 뒤로 갑시다. 비문학이죠? 비문학. 자, 비문학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밑줄 친 부분 있지? 오늘 아마 자주 이럴 거예요. 로딩 오류가 한 번 나면 계속 그러더라고. 자,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밑줄 친 부분, 요게 결국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읽었어야 했던 이 글은 뭐야? 핵심 뼈대지, 핵심 뼈대. 그치? 자, 지금 전쟁에 대해서 맹자의 관점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전쟁에 대한 맹자의 관점. 자, 맹자는 전쟁에 대해서 부정했지만 동시에 긍정하기도 했대. 그러한 모순적인 그런 모순적인 맹자의 태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 글의 핵심이었네. 왜 이러냐? 그치? 자, 좀 넘어갈게요. 좀 넘어가서 그에 대한 답변 체크하자. 자, 맹자는 백성을 돌볼 의무에 태만한 군주를 벌하여 바로잡는 것을 뭐라 그러고? 정의라고 했고, 그러한 전쟁은 어떻다? 올바른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봐봐. 이거 6번에 4번이야. 자, 6번에 4번 선지 잠깐 봐볼까요? 6번에 4번 선지를 보면 비국의 왕은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정을 했대.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정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6번에 4번 선지의 인과구조, 선지를 분석하는 거야. 태평성대를 통해서 정을 시행했다. 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 부분. 자, 지금 제가 밑줄 치 부분에 모르는 거야. 바로 정을 통해서 백성을 구제했다는 거지. 오케이? 당장 이렇게만 대응되더라도 얘가 틀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하지만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의문이야? 백성을 되게 열심히 돌보는 군주가 결국 뭐 할 수 있는 거야? 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태평성대를 이룬 군주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자고, 조금만 더. 자, 지금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어디에다가? 뒤에 있는 사례에다가 적용시키고 있는 거야. 자, 연나라를 정벌해도 됩니까? 그렇다. 그럼 연나라는 어떤 나라야? 바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그대로 두는 처벌받아 마땅한 대상인 거지. 그치? 연나라는. 그 다음 이후 제나라가 연나라를 치니까 다시 맹자에게 묻기를, 그러면 제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하도록 권한들이 있으니까 아니다라고 했어. 그러면 제나라라고 하는 주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지. 그치? 연나라라고 하는 대상, 즉 부정의 대상은 긍정하고 있지만 그 연나라를 정복한 제나라라고 하는 주체는 부정하고 있다고. 왜? 걔는 천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답변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한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변. 이러한 정벌은 누가 해야 된다? 도덕적 권위를 갖는 군주가 해야 된다. 도덕적 권위를 갖는 군주가 해야 된다. 그렇다면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정, 이게 아니라 이 정은 누가 행하는 거라고? 천리가 이 정을 행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제함으로써 무엇을 이뤄내는 거야? 태평성대를 이뤄내는 거네. 그래서 6번에 4번 선지는 인과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반대로 돼 있어서 틀렸던 겁니다. 반대로 돼 있어서. 그치? 태평성대를 이루어 강한 힘을 갖게 됐다잖아. 강한 힘. 강한 힘이 아니라고. 뭐가 써져 있어야지 여기서? 천리가 써져 있었어야지. 그치? 천리가. 도덕적 권위를 갖는 군주여야 된다.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됐을 것 같아. 자, 얘도 넘어갈게요. 6번 같은 여러분들 이런 거 봐봐. 6번에서 가가 1번이나 4번, 가 같은 경우는 1번이나 4번 충분히 헷갈릴만 하거든? 근데 나는 어때? 나에서는 징벌 주체, 유일하게 1번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1번 체크하고 넘어가셨어야 됐죠. 그쵸? 고민하지 말고. 자, 넘어갑시다. 예술의 본질에 대한 얘기.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 뼈대를 잘 잡아가면서 독해를 하셨어야 됐어. 뼈대를 잘 잡아가면서. 자, 어떤 뼈대야? 바로 요 뼈대지. 상상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그치, 이게 뼈대, 이게 뼈대가. 자, 홀리우드는 예술의 본질을 세 가지로 봤대. 상상력, 감정, 표현. 그런데 그러한 상상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하자고? 감정부터 하자고. 그래서 그 감정을 제대로 알기 위해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 감각과 비교하고 있지. 그럼 대충 여러분들은 각각의 키워드들 연결해서 파악했으면 됐던 겁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보편적인 거다. 반면에 감정은 되게 특수한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다. 자,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뭐부터? 감정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자고 했으니까 바로 밑에 감정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당연히 여러분들이 꼼꼼히 독해하셨어야 됐던 거지. 그치? 자, 감정 어떤 특징을 한다? 첫 번째, 감각이 감정에 선행한다.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뒤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우선순위를 갖거나 인과관계로 연결된 것은 아니며 마지막 세 번째, 감각과 감정은 그냥 하나다. 이 특징들을 제대로 파악하셨어야지만 우리 9번 문제 5번 선지 보자마자 어디서 탁 걸려? 두 가지라고 하는 선지 워딩에서 걸리게 되는 거지. 그치? 혹시라도 9번 오래 걸리셨거나 9번 풀리신 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이 문단에서 핵심 가지는 뭐라고? 감정에 대한 이해인데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간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정서적 충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감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았다면 그 감정으로부터 정서적 충전이 끌려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 정서적 충전 무슨 역할을 하는데? 정서적 충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충전이란 뭐다? 표현의 대상이에요. 자, 이때 세 번째입니다. 홀리우드가 제시한 상상력. 드디어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이 나오네. 그 상상력과 칸트의 생산적 상상력을 뭐함으로써? 역시나 비교함으로써 여기서는 뭐가? 그들의 공통점이 핵심이지. 그래서 공통점. 그래서 이성적인 어떤 지적인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홀리우드가 제시하는 상상력은 어떤 기능을 한다? 감정과 표현을 연결하더라. 그렇다고 한 부분. 딱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감정과 바로 인문단에 있는 무엇을? 요 정서적 충전을 연결시킬 수 있었어야 됐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러한 의미 구조가 그려졌으면 됐어. 정서적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대상이고 그 표현 대상이 무엇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표현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때? 상상력, 감정 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표현만 남았네.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에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역시나 무슨 방법을 통해서? 서술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해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 역시 독특하다, 특수성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부분. 자, 표현에 대한 특징이지. 자, 표현이라고 하는 뭐다? 표현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다. 하지만 표현되고 나서야 그 감정이 비로소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표현되고 나서는 감상자 역시 창조자, 즉 예술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 이런 특징 두 가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거죠? 오케이. 자, 정서적 충전,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상상력을 통해서 표현되고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속에 어떠한 정서가 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된다. 인건이 이것도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10번에 4번 선지야. 10번에 4번 선지. 자, A는 자신의 느낀 감정이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재워주던 할머니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정서적 충전이 아니죠. 뭐라고요? 정서적으로 충전하고 그것이 표현된 다음에서야 뭘 알게 돼야 돼? 이게 그림이구나 라고 알게 돼야지만 홀리우드 관점이랑 적절하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10번에 4번 선지 역시 뭐를 반대로? 인과 구조를 반대로 해놓은 거지. 인과 구조. 자, 다시 한 번 더. 요게 그나마 조금 까다로워서 그래 구조가. 자, 상상력, 감정, 표현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 감정부터 알아야 되고 그 감정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정서적 충전이라는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 다음 그 정서적 충전이 표현될 때 상상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마지막 표현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떤 표현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온전히 이해했어야지만 우리 9번이랑 10번 문제 제대로 풀 수 있었겠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12번부터 14. 현대시죠, 현대시. 자, 역시 보기부터 봐야겠지? 보기부터 보자. 머리가 좀. 자, 보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작품 다 해설해줬어, 그치? 작품을 싹 다 해설해줬어. 자, 보기에서 맨 첫 번째 줄, 밑줄 그럴까요? 자, 존재는 스스로와의 결별을 통해서 성숙한 존재로 완성되는데,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가와 나 작품 모두 실험과 그에 따른 결실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치? 실험과 결실. 그 다음, 자, 존재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어서 이런 인고의 시간, 중국 실험이죠, 실험. 인고의 시간을 극복할 때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이때 실현은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을 돕는 환경이 되더라. 그래서 14번의 2번 선지.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을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실현인 거지. 자, 얘 역시 여러분 인과 구조가 잘못 짝지어져 있는 애야. 자, 봐봐. 일단 이렇게 제가 넘버링 했어요. 자, 가시의 경우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진 실현이 나와 있대. 두 번째, 스스로에 대한 비움이 있대. 자, 스스로의 비움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성숙한 존재라고 이해를 해야겠지? 보기를 제대로 독해하셨다면 스스로를 비운 것을 성숙한 존재가 된 것이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만들어낸 실현이네. 오케이, 다른 실현이나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존재로 생성되는 것. 이거 역시 뭐라고? 성숙한 존재가 된 것이래요. 자, 너무 간단하게 했거든? 요거 그냥 본문에다가 적용시켜 볼게.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요 부분들 읽어서 했던 거야. 첫 번째, 바람. 이거 뭐야? 바람이 구멍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 아까 실현이 뭐라고? 역설적이게도 내 성숙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외부의 실현. 그 외부의 실현을 통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 보게 비어있다 그랬잖아. 텅 빈. 이게 바로 성숙함이네. 비어있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됐던 거고. 그 다음 봐봐. 비어있었기 때문에 C부분 고뇌의 피리새라도 한 마리 새들어 새끼 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새끼 칠 수 있다면 텅 빈 누구의 삶인들 향기롭지 않으라. 그쵸? 텅 빈 삶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한 마리 새가 새들어서 새끼 칠 수 있는 거라고. 실현이 왔기 때문에 그 실현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거지. 그치? 자, 14번의 2번 선지. 가에서 한 마리 새가 새들어 새끼 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으로 인한 결과가 되네. 그 환경으로 인한 결과.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치? 이런 거 읽어줘야지. 시 역시 논리적 구조다라는 거. 자, 나 부분도 그냥 체크할까? 자, 누엘들은 은수절에 자승자박의 흰 동물로 들어가. 누가 봐도 이게 바로 뭐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준 실현이죠. 왜 이러니? 잠깐만. 자, 이 흰 동굴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준 실현이고, 그 흰 동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뭐라고? 날개짓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성. 이미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이 시는 뭐라고? 이 가와 나시는 실현과 그에 따른 결실을 파악해야 되는 시라고. 알겠지? 14기 2번은 바로 그런 실현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 구조를 반대로 써둔 거잖아. 반대로 써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가와 나 작품을 읽으셨어야 됐던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15번부터 18번. 자, 15번부터 18번 양자존첩이라 해서 쫄았어. 나도 쫄았는데 별거 없었어. 그치? 별거 없었어. 자, 결국 양자 컴퓨터와 기존의 컴퓨터를 뭐함으로써 비교함으로써 양자 컴퓨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던 거야. 자, 첫 번째 차이점은 그냥 이거지. 양자 컴퓨터는 어떻다? 기존의 컴퓨터와 달리 처리 속도가 빠르대. 여러분들 글에 나온 인과 구조는 반드시 제대로 파악을 해둬야 돼.
처리 속도가 빠른 의 결과 그 원인은 연산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몇 번? 16번에 이미 4번 선지 이런 것들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답이라고 굳이 본문에서 확인 안 하더라도 이미 내가 인과 구조를 파악을 한 거니까. 자, 그 다음 이 부분이야. 자, 오류를 검증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대요. 자, 컴퓨터 데이터는 저장할 때 동일 비트를 3번 이상 저장한 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데 0을 0001을 111로 저장해 두면 그것이 설령 010, 001, 011, 101로 읽힌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원래 값을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의미 구조를 따져야지. 자, 3번 이상 저장했어. 얘네가 다 뭐라고? 3번 이상 저장한 결과라고. 그러면 010이 뭐가 3번 이상 저장됐기 때문에 010이 되겠어? 자, 지금 0을 3번 이상 저장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1을 3번 이상 저장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쵸? 이 3번 이상 저장한 애들의 오류값이라고, 얘네들이. 오류값. 이해돼?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3번 이상 저장했다는 게. 그 다음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은 3번 이상 저장한 이거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그 결과값을 도출하는 거잖아. 0이 더 많네. 0이 더 많네, 1이 더 많네, 1이 더 많네. 그래서 0, 0, 1, 1. 17번에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0, 1, 1이야. 이것만 봐서는 몰라요. 이것만 봐서는 왜?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었으니까. 요 정도를 파악을 하고 가에 대한 내용을 추론할 수 있었어야 됐던 거고.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자,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러지 못한데 이제 뭐 해줘야 돼? 오케이,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줬어야 됐던 양자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야. 자, 다행히 어렵지 않았어. 그치? 그냥 예시 적용해보니까 결과는 뭐래? 자, Z2라고 하는 최종 결과가 0이면 X와 Y는 동일한 값. 자, 최종 결과가 1이면 X와 Y는 다른 값. 이게 끝이었던 거지? 자, 뭐 해주면 된다? 이 결과를 18번에다가 그대로 적용했으면 됐다. 자, 최종값이 0이네요. 얘네들 뭐라고? 똑같은 거라고. 최종값이 0이네요. X와 Y 똑같은 값이라고. X와 Y가 다르네요. 그럼 뭐가 돼야 돼? 최종값 1. X와 Y 다르네요. 최종값 1. 이렇게 체크가 됐으면 됐던 거지. 그래서 2번. B와 C는 어떻다? 서로 같은 거다. 같은 숫자다. 이렇게 파악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줄 알고 쫄았으나 막상 어렵지는 않은 글이었어. 그냥 나와 있는 내용들 잘 파악하면서 읽어줬으면 됐던 거고요. 자, 19번부터 21번 또 가보도록 합시다. 후다닥 가자. 오늘 내용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자, 역시 20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20번부터.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고. 자, 20번 보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내용은 바로 척척 간의 갈등이야. 척척 간의 갈등. 뭐 적서차별도 있긴 하지만 적서차별보다도 척척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수능에서 많이 나왔어요. 자, 척척 간의 갈등에서는 당연히 이게 본처야. 그치? 그 이후 애들은 후실이지, 후실. 그들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갈등의 원인은 되는 애가 이 가부장이 어리석어서 그래. 그래서 첩이 꾸민 개교를 파악하지 못하고 철을 의심하게 되고 그 철을 내쫓게 되는 거야. 자, 그 철을 내쫓음으로써 이 집이 급속도로 기울어요. 집이 급속도로 기울다가 다시 이 처가 떠돌아다니다가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 집으로 귀환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이 집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집의 질서가 회복이 돼요. 이런 식의 단순한 되게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척척 간의 갈등, 이 좀 소설에서 자주 하는 이유가 인물이 무진장 많아서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척척이잖아. 못해도 뭐야? 못해도 2명 이상이야. 거기다 아들까지 나오고 이러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물 간의 관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 인물 간의 관계. 자,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한림학사 유효수는 정부인 사씨에게 자식을 얻지 못해 교녀를 처벌이 된다. 이 부분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 사씨와 교녀 사이의 갈등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첩첩 간의 갈등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보통 첩이 시기 질투해서 철을 모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게 파악이 되면 여러분들 두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쉽게 파악이 돼요. 어떤 사람이야? 두 부인이 멀리 가니까 교녀가 등에 가시를 벗은 듯하대. 즉, 두 부인이 있었을 때 교씨는 계속 어땠다? 너무나도 불편했다는 거잖아. 그럼 두 부인은 교씨랑 대립하는 인물이네. 교녀랑. 교녀랑 대립하는 인물이니까 우리는 두 부인이랑 사씨랑 그냥 같은 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읽어야 돼. 고전소설은 인물 많이 나올수록 그런 관계 구조를 계속 잡아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 교녀가 누구랑 편먹어요? 동청이라 내가 편먹어. 자, 개교 나오면 개교는 무조건 부정적인 뜻이야. 개교는. 그러니까 동청이 개교를 꾸미니까 교녀와 동청은 악인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런 대화 속에서 내용 파악하셔야 되는 거지. 그 개교에 대한 교녀의 반응이야. 이 개교는 내가 차마 듣지 못했다. 나 그냥 안 들은 걸로 센칠래. 그죠? 내용 확인. 이런 문제들에서 세부 내용 확인 문제 나온다고. 이런 부분에서. 대화가 나면 항상 어떻게 하자고. 그 대화의 화제를 파악하고 각각 인물들의 관점 파악하자고 그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청은 어때? 남매들과 결국 시키죠. 이를 강행해. 자, 그 남매가 뭐 한다? 교녀의 자식을 눌러줘요. 교녀의 자식을. 그런 다음에 설매를 따라 이르되 설매 협박하고 있는 거죠. 자, 설매 협박과 회유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설매를 협박하고 지금 회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너 저번에 반지 훔쳤지? 그거 나중에 우리 주인들 알게 되면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뭐 해라. 지금 내가 이르는 말을 네가 제대로 내가 이르는 말을 나중에 네가 얘기를 하면 어쨌든 그에 따른 후한 보상이 있을 거니까 우리 편 들어라. 회유하고 있는 거잖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봐봐. 반응. 쭉 넘어가서 흉모를 행코자 함인 줄 알고 교녀는 어때? 이 일을 모른 척하고 또 넘어가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녀의 반응, 이 사건에 대한 교녀의 반응 체크해 주셨으면 됐던 거고. 자,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갈 때 또 새로운 인물 나오잖아. 춘방. 그럼 춘방 역시 어떤 인물인지 파악해야지. 끝까지 어때? 끝까지 사씨의 누명을 씌우지 않고 끝까지 사씨를 비호하다가 장에 맞아 죽는 인물. 그러니까 사씨랑 같은 편인 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다음 중략 부분입니다. 자, 이때 승상, 엄수리, 도사의 짭술로 천자를 미혹. 자, 천자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야? 중세시대 때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야.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를 미혹하고 있는 승상은 당연히 악인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도사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가 나오는데 지금 그 도사가 뭘 찾아내줘요? 목인을 찾아내주지. 그러면 이 도사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어렵겠지만 이 소설에서는 그나마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 한림학사 집안에 있어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도움을 주고 있잖아. 도움을. 그 목인을 찾아내주고 그 목인을 다 없애니까 한림학사 이 유한림의 총명이 어떻게 돼? 다시 돌아오더라.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9번에 봐봐. 도사는 한림이. 왜 굳이 도사 얘기하겠어?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셨어야 됐던 거고. 남매는 교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쵸? 아까 말했지? 그 개교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 관점 이런 거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우리는 충분히 그 소설을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 여러 번 넘어가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정답과 틀린 거 체크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 20번. 동청이 유한림에게 독약을 먹이고자 교녀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으로 좀 내려가면 다시 한 번 넘어가겠어요? 동청이 개교를 꾸미고 있지. 다시 한 번 더. 자, 이 개교를 꾸미게 된 계기가 또 뭐야? 여기 있잖아. 교녀와 정이 소원이 있더라. 그러니 교녀가 크게 두려워서 동청너러 사기를 이른다. 독약을 음식에 타 한림을 먹이리라. 차라리 뭐 하겠다. 한림의 정이 소원해지면 어때? 혹시라도 사씨가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경우 이 집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야? 사씨 아들이 되는 거잖아. 그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한림을 죽이려고 하는 계교를 꾸미고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첩첩간의 갈등에서 혹은 다른 소설에서 요 계교 나오잖아? 항상
제대로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 개교육 내용. 어찌됐건 간에 20번의 3번 같은 경우에는 정쟁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 즉 정치간, 당파간 싸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당신이 뭐 때문이다? 교묘가 이 유한림의 신임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러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21번은 굳이 안 해줘도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2번부터 25번입니다. 국가 대상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 잡고 그냥 문제만 보도록 할게. 전체적인 구조만 잡고 문제 하나만 볼 겁니다. 4점짜리는 그냥 단순히 내용 확인 문제여서 넘어갈 거고요. 25번 하나 볼 거야. 자, 왜 볼 거냐? 일단 이 글의 구조는 되게 단순해. 국가 배상의 성립 요건, 국가 배상을 해야 하는 이유, 국가 배상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이게 끝인 거야. 그치? 이 글의 구조는. 이렇게 잡고 가면 돼.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25번은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24번은 조금 시간 걸렸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내용 꼼꼼히 읽었으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야. 오답만 볼까? 정답만? 자, 디귿에 따르면 디귿이 바로 뭐예요? 디귿이 요 절충설이지, 절충설. 자, 절충설에 따르면 B의 무리한 지시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자, 고의나 중과실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만 존재한대. A는 국가 배상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나올 순간 그냥 X 쳐야지. 추가로 나올 순간 개인만 존재한다. 그치? 그래서 국가 배상, 국가가 책임 존재하는, 그러니까 국가 배상을 받은 이유도 틀리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내용 확인하셨으면 됐던 거고. 자, 25번 가볼게. A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 자, A 자기 책임설에 따르면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근거잖아. 그리고 그 근거에 따른 주장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 자기 책임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됐던 거지. 자, 자기 책임설은 국가가 공권력의 사용 권한을 공무원에게 맡겼기 때문에 공무원이 권력 남용을 했을 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봤어. 대신 공무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면 책임이 어떻다는 거야?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잖아. 책임이 별도로 존재한다. 선지에서 그런 내용 나와 있는 거 3번밖에 없죠. 그렇죠? 권력 남용은 국가의 책임. 공무원의 민사상 손해 책임은 별개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냥 3번 체크하셨으면 됐던 겁니다. 오케이? 키워드 위주로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근데 고전소설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도 그냥 풀이법을 살짝 보여줄게. 푸는 거. 상당히 빠르게 풀 수 있었던 세트였어, 이 세트는. 자, 일단 문제부터 봐야죠. 문제부터 쭉 봐. 문제부터. 언제나 무당은 문제부터. 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자. 딱 마칠 시간이다. 5분 내에 끝낼게. 5분 내에. 자, 문학 보기를 보니까 자, 다에 대한 내용이 있어. 다에 대한 내용, 그치? 그러니까 뭐부터 풀어야 돼? 뭐부터 봐야 돼? 다부터 봐야지. 다부터 읽어야지. 다부터. 자,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 했어요? 다로 갔으면 됐어. 다로. 자, 다로 갔더니 그냥 우리 다에 대한 내용 쭉 봅시다. 자, 다의 내용. 낮은 양이 다스리는 일이 있고 밤은 음이 다스리는 꿈이 있대. 낮과 밤의 꿈에 대해서 지금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필요로 한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다. 자, 이때 이 동욱군은 이런 식으로 몽소라고 이름 지었대. 자, 이 동욱군이 몽소라고 이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 자, 사람이 살아가는 강단이란 참으로 신묘해서 형체가 막히게 되지 않는데 생각은 떠올랐고 소래산, 이거 소래산 누가 관련돼 있는 거야? 이동욱군이랑 관련돼 있는 거지. 이동욱군은 소래산에 대해서 되게 추억이 많나 봐. 그치? 군의 고조, 군이 여기서 누구야? 이동욱군이잖아. 고조, 증조, 조부, 부친이 강신하고 그 혼이 묻혀있는 땅에서 그래서 항상 그리움이 배어나온대요. 꿈을 통해서. 그 다음 디귿. 자, 이 몸이 이미 관직에 매여서 비록 휴가를 청한데도 얻기도 하고 혹은 못 얻기도 하고 비록 말미를 준데도 시를 허비하게 되는, 즉 소래산에 대해서 이렇게나 교육인데 그 현실에서는 그 소래산을 갈 여유가 없다 보니까 꿈이 아니면 어찌 그 소래산을 가게요? 꿈의 효용. 그나마
꿈을 통해서 거기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우리 자, 가문의 복과 하나 있으면 그 성주들이 꿈으로 많이 알려주니 왕래하여 감통하는 이치를 여기에서 뭐 해볼 수 있대? 가히 지원해 볼 수 있을 거아니에요. 즉, 이 몽소라는 곳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4번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됐던 거고,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꿈이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뭐야? 여러분들의 주관적 판단인 거잖아. 보기, 이 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야지. 글을 근거로 해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지? 아니, 니네 여기까지 풀었니? 생각해볼까? 그걸 생각 못했네. 일단 쭉 갈게요. 쭉 갈게요.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29번 가면 되죠. 29번. 자, 29번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자고. 자, 요거 두 개네. 다. 군이 서울에 있어서 소래산이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나는 소래산은 뭐야? 왜 여기 나가? 소래산은 군인인데. 4번 체크하면 되네. 그치? 그럼 끝이야. 그럼 끝난 거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시 원상복귀 해보자고. 자, 가부터 읽어보자. 자, 가부터 읽으니까 가에는 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가부터 가면 안 되지? 여기부터 가야지. 첫 번째 문제. 자, 가는 공간학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대. 가에는 감정이입이 가에는 감정이입이 안 나타나 있대. 나는 가가 달려. 가에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도 없대요. 한번 쭉 봐보자고. 자, 가에는 공간학적 심상이 있어야 되고, 가에는 감정이입이 없어야 되고, 그치? 가에는 감정이입이 없어야 되고. 가는 나타나, 그치? 자, 기왕계석이 겹쳐 산을 이뤘는데 그 위에 절이라고 하는 공간. 물이 사방으로 들려낸 탁 그림자 강이 거꾸러져 물결 안에 이런 게 뭐야? 그냥 절의 주변 경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봐. 쭉 읽어 내려갔을 때도 풍경 소리 발을 흔들며 구름 사이로 떨어져 뭐야? 소리가 떨어진다. 청각의 시각. 이렇게 26번 1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문학나그네 배엔 큰 파도가 급한데 대 아래 스님의 파도는 낮낮에 뭔가 대비되고 있는 상황, 뭔가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절 주변의 어떤 이미지가 되게, 여러분들 진짜 맥락만 체크하면 이미지만 되게 뭔가 평화롭고 되게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여유로운 이미지. 자, 한번 사신의 명 받들고 왔다가 석별함에 시 한 수 남겨두어 다시 오르길 기약하네. 그렇다면 이 시 한 수는 뭐겠어요? 이 절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는 얘긴데, 그래서 다시 오르길 기약하게 되는 거잖아. 대충 이런 이미지만 잡아가면 돼. 오케이, 절을 뭔가 되게 평화롭고 화자 다시 절에 가고 싶어하는구나. 이게 끝이야. 자, 27번. 풍경설이 삶에 대한 자족감? 화자가 삶에 대한 자신의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내용 있어? 없잖아. S 쳐야지. 가의 큰 파도, 심미적 만상의 대상인가? 자, 지금 이 가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파도야? 절이야? 절이지. 파도나 이런 건 다 뭔데? 이 절에 뭔가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 왜 혹시 절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파도를 지금 바라보면서 심리적 완상이라면 그 파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뭔가 묘사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내용 전혀 없고. 자, 3번. 스님의 바둑은 성찰은 무조건 아니고. 사신의 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사신의 명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 없어. 아니야. 자, 시 한 수는 내면적 감. 5번 체크하면 돼. 시 한 수. 시 한 수는 남겨두고 다시 오르기 기약하네. 자, 그럼 26번에 1번, 27번, 5번 다 체크했고 A, B인 거니까 나 읽고서 A, B 체크하셨으면 됐던 건데, 자, 이건 역시 문제 세트가 맨 마지막에 써서 그런지 상당히 편리해. 산 중에 달력이 없어서 사실을 모르더니, 즉 산 중에 달력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잖아. 달력이 없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그만큼 자연이 너무 좋다. 자연 속 삶이 최고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A. 자연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흥치야. 흥치로는 직접적인 뭐가 나와야 돼? 말 그대로 흥이 나와야지. 여유자족하다, 여유롭다 이런 얘기 있어야지. 이건 그냥 뭐야? 그만큼 자연 속의 삶이 참 좋다. 그냥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흥치? 뭐 3번 정도는 칠 수 있을 것 같아.
세모 정도는. 두 번째, 자연과 합의될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내요. 지향은 내가 뭐뭐 해야겠다는 건데 뭐뭐 해야겠다는 얘기 없지. X. 무상감은 당연히 아니죠. 부정적인 정서인데 여기서 긍정적인 정서니까. 네 번째, 화자가 자연의 질서를 수용하고 있는 거야? 수용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나 자연대로 살아가겠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 살아가겠어. 그거 아니라고. 시간 갈 줄 모른다고. 인위적인 시간 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대응시켜야지. 이 선지에 나온 인위적인 시간 질서가 뭐야? 달력이잖아. 달력.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난 지금 뭐하고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5번이 훨씬 더 확실한 근거가 잡히네요. 뭐보다? 1번 선지보다. 그래서 5번 체크하고 넘어갔어. 혹은 좀 불안하면 B까지 보고서 이제 1번과 5번 사이에서 확실하게 골랐으면 됐던 거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세트 어때요? 확실하게? 아주 빠른 시간에 좀 풀 수 있는 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이런 것들 연습을 해야 돼.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겠지? 정직하게만 푸는 거는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붙었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